네, 60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건은요,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 그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동부 사건은요, 시간 관계상, 경매 정보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위에 1번에 보시게 되면요, 북부 사건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차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낙찰을 받은 이후에 대금 납부를 안 했답니다. 대금 납부 안 하면 당연히 뭐 우선 매수 권리는 소멸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 경매 정보지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2019 타경에 이래 나오네요. 2019 타경에 102901 노원구 하계동에 소재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혜성님하고 서창재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건물 지분이 매각이거든요. 지분이 이제 매각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지분 낙찰 후에 전부 매매해가지고 1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여기에 타지분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보니까, 어디 있나요? 공유자가, 찾으려면 또 안 보여 봐가지고. 잠깐, 경매 정보지 밑에 볼게요. 밑에 이게 나와 있네,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네. 2020년 2월 3일이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답니다. 근데 1차 매각일이 2020년 2월 10일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매각기일 날에 1억 9,400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 날짜 아무도 응찰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날짜 최저 가격으로 이제 매수 신고를 하셨죠. 그런데 아마 대금 납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금 납부. 대금 납부를 안 했다더라. 제가 볼 적에는 이분 같은 경우 입찰 보증금 1,940만 원은 납부를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자, 보시죠. 왜냐면요. 대금 지급 기한 잡히잖아요.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법원에서 공유자한테 통보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 단계로 뭐가 됐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또 일주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날짜가 2월 10일 날짜, 2월 10일자에서 이분이 이제 입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는 것이 이분이 입찰 보증금 10%를 납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7일 안에 누가 뭐 적시항고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는 말이죠. 그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는 건 뭐 이미 이분이 입찰 보증금 10%를 납부를 했는데 대금 납부를 안 했다더라. 다시 재경매인데 그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신건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입찰 보증금 10%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찰 보증금. 근데 저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에서는 또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어 봐가지고, 그죠? 이렇게 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기일이 또 신건에 또 잡혀 있단 말이죠. 그죠? 요런 경우는 저도 확실하게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유자는 1차 매각길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날짜에 입찰 보증금 납부를 했는데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한테는 우선권이라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중앙 사건입니다.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1차 기일에 매수 신청을 안 했대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우선 매수 신청서. 근데 다가오는 매각 기일날 이 사람 주고 나서나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뭐다 입찰보증 10%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버렸어. 근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경매 나왔다 이랬으니 이 사람한테는 우선권은 부인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도 지금 제가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 타경이거든요. 2022 타경에 잠깐만요. 2022 타경에 167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2년 11월 23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정할게요. 요거 제가 좀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2022년 11월 23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1월 23일이니까 1차 매각 기일인 11월 30날이잖아요. 그죠? 11월 30날 이전인데 이날 유찰돼 버렸어. 그러면 이 공유자 같은 경우는 차기 기일 이후에는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럼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하고 나서 옛날에는 2차 유찰되고 3차 기일 내라서 누가 입찰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저요 하니까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줬던 그런 지금도 아마 그걸 인정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요. 싸워야 돼. 저는 지금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경매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은퇴를 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입찰을 들어가면서 담당 경매계에서 법대로 집행 안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당신들 법 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이 손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뭐 자기네들 일방 통행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 봐가지고 그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니까 봐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잘못된 건 잘못됐다.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근데 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뭐 아는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든가 하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건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뭐 이런 게 잘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런 지분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근데 경매 개장이 이런 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죠? 경매 개장이 이런 건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는데 입찰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입찰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은 다시 부인이 된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여기 사건 요거 하나를 보면요. 이것도 보면 부산 사건인데요. 위에 중앙요 사건은 똑같아요.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1차 기일에 매수 신청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 우선권이 상실된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4번 보니까 서울 북부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우선 매수 신고, 저는 이거 보면 참 헷갈리더라고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아이고, 철회 신청해버렸네? 아이고, 다시 나중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이게 예를 들자면요 법률적인 확인을 받는다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는 저도 여기서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요 철회 신청에 의해서 다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 공유자의 다시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다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가요, 적시항고, 제항고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을 적에는요, 이 철회 신청하면 이로써 땡 끝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실무에서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회 신청했다가 다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 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날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건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1차 기일입니다. 1차 기일에 보니까 2017년 3월 13일이에요. 3월 13일인데. 근데 1차 기일 전에 2017년 요게 1월 18일 날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다가 우선매수 신고서를 철회한 것이 언제? 요때 3월 10일 날 우선매수 안 받을 거예요. 이게 철회 신청했다고. 아마 한번 철회하면 두 번 다시 이거는 그렇게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이건 이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건 같은 거 또 다시 2차 기일이 잡혔는데 2차 기일 날이 4월 10일이었습니다. 4월 10일인데 이분이 우선매수 신고서 언제 제출했지 보니까 또다시입니다. 또다시 우선매수 신고서 제출한 것이 4월 6일 날 우선매수 신고서를 또다시 제출했어요. 제출하니까 4월 10일 날 이 우선매수 신고서 제출한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부여를 했다니까요.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본 사건의 등기부 등본 내용입니다. 등기부 등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분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요. 아마 부부 같아, 부부. 날짜도 같죠, 그죠? 이분이 일식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조모 씨 이분은 남편분 같은데 지분이 전부 이전했는데 누가 정모 씨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우선매수 신고서 제출해가지고 우선권을 행사했고 이것도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딱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어떤 참고 삼아 등기부 등본을 잠깐, 경매정보지입니다. 경매정보지를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16 타경입니다. 2016 타경에 12830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7년 4월 6일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공자가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정모씨인데 그 2차 매각기일이 2017년 4월 10일이니까 2차 매각기일 4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거든요. 그럼 문건 접수 송달을 해볼게요. 1차가 3월 13일입니다. 1차가 3월 13일인데 2017년 3월 13일이에요. 2017년 3월 13일이 1차 매각기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017년 3월 13일이 1차 매각기일인데요. 공유자 해가지고 2017년 3월 13일이 1차 매각기일입니다. 근데 공유자 이분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죠. 2017년 1월 8일 날 그죠? 그러다가 3월 13일이 1차 기일인데 3월 10일 날 우선 매수 신청 철회서를 제출했죠. 그죠? 그러다가 또 보니까 4월 6일 날이니까 2차 매각기일 전입니다. 이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니까 뭐 이때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철회 신청했다 그러면 다시는 두 번 다시 이제 하지 말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얘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2차 매각기일 날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 단독으로 입찰 참여했는데 근데 저도 참 그래요. 이게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우선 매수 철회했다 이거죠. 다시 또 우선 매수 신고했는데 내가 만약 이날 입찰 들어갔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우선권 줬다. 이랬을 때 뭐다 이게? 적시항고 한다고. 적시항고 하려고 하면요. 1억 1,840만 원의 10%는 얼마입니까? 1,184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자금적인 측면에서 좀 넉넉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공탁금 걸고 하면 적시항고를 해보고 싶은. 왜냐면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어떤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거죠.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권리가 있긴 있는데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또 신청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이 이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그 현재 낙찰된 물건 중에서 우선 매수 권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보지를 쭉 보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현재 이거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보니까 2022 타경입니다. 10만 1653호. 10만 1653호 해가지고요. 4월 27일 날이 3,000메가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22평형입니다. 22평형. 아파트 전체 22평형이고, 그 중에서 이제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2분의 1 지분이. 예. 2분의 1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최근에 거래된 것이 맞아. 22평형이 2023년도 2월 달에 거래된 것이 얼마에 보니까, 와, 이게 좀 그렇더라고. 10억 2천만 원. 아마 그 전에 이게 1차 감정 가격이 7억 1,100만 원인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감정인이 2022년도 2월 16일자에 현장 나가서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억대까지 이게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봐가지고 2022년 2월 달인데 2023년 2월 달에 보니까 이게 14억에서 4억이 훅 빠져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다? 이게 14억 이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2천만 원 이걸 기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봐서 이게 반토막이니까 5억대선이 되는데, 우와, 1차 7억 1,100만 원 엄청 높죠. 2차 이것도 시세 대비 높은 금액이다. 그래 봅니다. 3차 기일날 보니까 4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매 금액을 10억 2천 원, 10억대선을 본다면 한 5억대가 실제 매매 금액이니까 4억 5,500만 원 같으면은, 4억 한 5천, 4억 한 6천만 원 정도 입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3,000메가길래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건 같은 경우 보니까요, 이게 청구 금액이 작아요. 그죠? 이게 어쨌든 이게 전체 22평형인데 매매 금액이 10억대 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청구액이 얼마다? 이게 1,600여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또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제경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에 보면 제가 뭘 하나 적어놨네요.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다 이렇게 나와서, 야,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럼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보자 이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이구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딱 한 분이 딱 버티고 앉아 계시네, 그죠? 황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 금액이랍니다. 2억 6천만 원. 그런데 배당 종기 이래가지고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을 제가 다시 조금 해드릴게요. 임차인 관계인데, 네, 여기 해가지고, 잠깐만요. 조금만 조정해드릴게요. 네. 이게, 네, 됐습니다. 황모 씨라는 분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배당이 2022년 5월 6일날 배당 요구했다. 근데, 배당 종기일날 딱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종기일날 배당 신청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왜냐면 위에 보시니까 건물의 소멸 기준 권리가 2021년 10월 26일에 나와 있네요. 근데 2020년 10월 달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역경매, 제가 자꾸 이 방송할 때 역경매 자꾸 말씀드려가지고요.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잘 발생이 안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들을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역경매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순수한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분 경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상대방에서 말이지 딱 브레이크를, 그런 꼬라지를 제가 과거에 한 3건인가 4건 진짜 제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요. 근데 역경매라는 사례는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보면 전부 다, 그 당시 저희 카페 회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이제 한번 조만간에 오프라인인데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는 그런 입장이고, 매년 10월, 11월 달에, 코로나 백신 한 대씩 주사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상에서 모임이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정보지하고 등기부등본 다 까발려서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극소수만에 알 수 있잖아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들이 다 보기 때문에
당사자 이분들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이게 이 역경매라는 거 잘 안 일어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일어나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된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잖아요. 근데 물건이 정말로 좋아. 진짜 좋아.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방이 좀 보니까 어리버리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역경매 작업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더라.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계장님, 저 대금지급 기한 날짜 좀 빨리 좀 잡아달라고 해요. 빨리 좀 잡아달라 해가지고 대금지급 기한 빨리 잡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가치분 등기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어요. 상대방 지분 안 했습니까? 그죠? 상대방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낸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상대방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내가 가치분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당신 꼼짝 말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 의한 가처분을 하는데 그 사이 며칠 사이에 그 상대방이 그걸 알아가지고 착 해버리면 낙찰자 진짜 완전히 한마디로는 피똥 싸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과거에 제가 그런 걸 제 눈으로 그런 꼬라지를 안 봤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못하지 모르니까. 근데 제 눈으로 직접 봤고 당사자가 그건 4년 이상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직접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거의 다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도 지분경매 할 적에 보면 역경매 물건 많았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많아 톡 튀어나오고 제가 하나 둘 세 건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보니까 지분권자가 이모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단 말이지 있는데 근데 이 상속에서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죠? 넘어왔는데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이 깨끗하잖아요. 이 지분에 대해서 무슨 가압류라든지 이게 저당권적인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이거 기억나시죠? 깨끗한 도화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도화지가 깨끗하고 내 마음대로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이 그림 그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작업한다는 거죠. 누가 타 지분권자 지가 작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역경매 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 더 보면 이게 여기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분경매뿐만 아니고 일반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받았다 이거 아싸 할 필요 절대 없어요. 경매법정에서 말이지 매번 떨어지다가 말이지 간만에 하나 낙찰 받으니까 뒤에 아는 친지가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가 V자 그리고 난리 부르스 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완전 초짜 티내지 말라고. 기분이야 좋지. 기분 좋으면 뭡니까 집행관에서 영수증 받고 나가면서 그때 낮술 한잔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강제경매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그전에 방송할 적에 얼핏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건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잖아요. 양천구면 남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남부지방법원, 이게 좀 때려는 바가 이게 또 경매 신청 채권자 이 사람의 주소지가 영등포구네. 영등포구도 남부지방법원이죠. 남부지방법원. 그죠?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거 얼핏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건지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주소지가 어떻게 멀면 멀수록 좋다더라. 이게 강제경매. 우리가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낙찰되었다 그러면요, 원칙은 경매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로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된다니까요. 근데 특히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요,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 경매를 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채권자. 여기 보면 이 채권자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잖아요. 그죠? 채권자가 누구? 채무자 이모십니다. 이분이 채무자인데, 이분이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청구 2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2 소가 뭐냐?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게 아까 청구금액이 한 1,6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600만 원 이거 줘요. 주면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채무 변제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 변제를 다 받았으면 그럼 더 이상 경매 진행에 실익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 보니까 내가 돈 다 갚았는데 말이지 왜 자꾸 경매 진행 시키냐 해서 청구 2 소를 제기하고 또 두 번째 강제 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을 하면요,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그 당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채무자 체육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달라고 그러는데요. 으이씨 하면서도 어쩔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안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 된다니까요. 똥꼬지 피우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여기서 보니까 제가 물권자하고 채권자 주소지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게 원래 이게 경매 취하 동의서 이게요. 청구 이의 소하고요.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하고요. 그 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면요. 채무자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채무자가 낙찰자한테 가서 경매 취하 동의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낙찰자 이 인간이 말이지 그냥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말이지 2천만 원,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니 미친놈들이 있어요. 봐가지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고 말이지 어지간한 사람은 1년 반년치 연봉 그런 도둑놈 심포 가지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지도 않는 택도 안 되는 뭐다. 경매 취하 동의서 뭐 수고비를 달라고 그런다고 뭐 그때 채무자 입장에서 낙찰자를 슉 해서 낙동과 오리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거 뭐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청구의 소에 대한 소 관할 이 법원이 뭐냐.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랍니다. 예를 들자 물건지 제주도고, 채권자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 강남이다 그러면요. 이거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뭐 경매 취하 동의서를 뭐 써달라고 그러는데, 금액을 좀 과하게 불러버리죠. 이랬을 적에 이 채무자 입장에서, 으이씨 하면서 난 너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좋아. 해봐. 그러면 이 사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 강남 어딥니까? 중앙지방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수고, 번거로워 뭘 어떻게, 내가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 수고비 이런 거 챙기면 안 되지. 그죠? 근데 나도 그 물건을 낙찰 받으면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거기다 뭔가 대가는 좀 바라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맞고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채권자 주소지는 영등포구, 물건지는 양천구, 둘 다 남부지방법원이에요. 근데 난 낙찰 받았어요. 채무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세요. 2천만 원 내놔. 그럼 채무자는 낙찰자한테 저런 미친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팽 하면서 돈 어떻게 2천만 원 줄 돈에 지금 차라리 하나생명 보험주식에다가 가지고 1,600만 원이니까 돈 주고 말이지. 맞잖아요. 그럼 청구이 소재기 한다 봤죠.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요. 한 33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아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최하 330이랍니다. 330에서 또 하면 550만 원, 500만 원인데 부가세 5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한다. 근데 이런 청구이 소 같은 경우는 제 아들 말로는 아주 간단하대요. 어떻게 봐가지고 채권자 이 사람이 돈 다 변제 받았어? 받았다 이거죠. 그럼 변론기일날 나오지만 안 나오면 돼. 왜냐면 돈 다 받은데 저 채권자가 변론기일날 왜 나옵니까? 그러면 변론기일날 이 채권자가 법원에 불출석 하잖아요. 그럼 법원은 뭐다 이게? 이때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그럼 피고의 사람이 변론기일날 출석을 안 한다. 이런 뭐다 이것은 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다 인정하는 걸 봐. 그죠? 인정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빨리 내려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혹시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할 테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밀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가 더운 7, 8월 달에 임장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고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지 고지고대로 팍 나 법대로 할 거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또 뭡니까? 또 사례가 많은데 말이지. 이걸 천상받은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어떤 3월 27일 날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특히 가등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물건번호 2번입니다.
여기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경매당한 채무자나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요, 코너에 몰릴 대로 다 몰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주택이,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밤에 잠 제대로 주무시겠습니까? 맨날 소주 깐다고, 그죠? 소주 먹어봤자 해결도 안 돼. 안 되면서 소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역경매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인들 못하냐 이거지. 그런 걸, 항상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에이, 이게 뭐야? 그래, 쪼잔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뭐 패스하세요. 괜찮습니다. 역경매 대상이 되든지 말든지 막 들어가서 막 그냥 좌충우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막 깨지기도 하고 뭐 하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이 건도 보면 위에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2,000매각기일이 2023년 4월 11일 해가지고 이제 12억 3,200만 원 먼저 금액이 책정되어 있네요. 근데 이건도 보니까 여기에 지금 34평형입니다. 34평형인데 현재 이게 지금 2023년도 3월 달에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15억 4천만 원에 이 건 같은 경우는요, 경매 대상 지분이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9. 10분의 9. 거의 뭐 전체가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은 13억 4천만 원에서 10분의 9 하니까요, 요 곱하기 10분의 9 하게 되면은 12억 600만 원이 이제 지분비를 봐서 시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12억 3,200만 원이 그러면 시세보다도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투자자다면 이 날짜에 입찰 안 들어갑니다. 저는. 입찰 안 들어가고 다음 기일 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2억 3,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12억 3,200만 원 해서 한 번 더 유찰되면 다음 기일 날 9억 8,560만 원 나오거든요. 이때 한번 저는 대시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10분의 9지분이 경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보니까 탁 걸려버려요. 뭐냐면 일단 먼저 지분에 대해서요. 지분하니까 10분의 9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9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어왔고 이건도 보니까 34평형으로 이제 분려지거든요. 34평형인데 34평형에 10분의 9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왜 대항력이 내는 차이는 뻑 버티고 앉아있네. 우와 9억 5천만 원이잖아요. 배당력을 하셨네요. 2022년 12월 7일인데 배당 종기일 이전 우리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임차인들이 배당 신청했다 이랬을 때는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를 딱 보시고 2022년 12월 20일이잖아요. 또 보니 이분이 2022년도 12월 7일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하였구나. 그러면 배당 요구 효력은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자는 거지요. 그죠? 근데 보니까 물건 2021년 11월 26일 날 어쨌든 가압류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 어쨌든 전입 날짜가 2020년도니까 대항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보시자는 겁니다. 그죠? 근데 9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9억 5천만 원인데 9억 5천만 원인데 여기 잠깐만요. 다음 기일 날 이게 이제 매매 현재 시세 기준해 가지고 12억 정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임차인이 보던 금액이 9억 5천만 원이다. 이런 건 또 부담 없이 입찰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2차 매각기일 날은 말 그대로 시세 풀로 찬 것이고 3차 매각기일 날 보니까 아까 9억 8,500 한 뭐 10억 정도 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던 9억 5천만 원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이 임차인은 자기가 보던 9억 5천만 원 전액 다 받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그 임차인이 보던 거 받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어쨌든 그 부동산의 10분의 9니까 과반수잖아.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합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다니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 10분의 1 지분이니까.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역경매 대상인데, 역경매, 이것도 보면 저기, 10분의 9, 이분이 아마 10분의 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분의 9. 나머지 10분의 1 지분권자가
뭐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이거 뭐 해봤자 이게 뭐 어떤 작업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동그라미 두 개 친다 뭐 1000분의 얼마입니까? 100이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뭐 1000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역경매 작업을 한다 했을 때에는 과연 자기 지분 어느 정도 지분이 꽉 차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2023년 3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따끈따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또 입찰 들어갈 걸, 이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보면, 대세를 따르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입찰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매매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조사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법원 경매, 내가 이 물건에 입찰 참여한다 그러면, 온 신경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낙찰 받고 못 받고는 2차적인 문제라니까. 낙찰 받았다. 그런데 돈 까먹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건을 내가 해결하더라도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일단 그 정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오늘은 일단은 보니까 또 다른 자료는 여기 문건 접수에 뭐 요건 나와 있네요. 우선 매수 신고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배당 신청했다가 배당 여기 보면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을 했다가 철회해서 제출했다가 다시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하고 1차 기일, 2차 기일 이렇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근데 법원에서 일단 그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주말 잘 편하게 쉬시고 3월 27일 날 월요일 날은 아마 가등기도 종류가 이제 담보 가등기하고 보전 가등기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담보 가등기도 특히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말소 소멸됩니다만은 소멸 안 되는 말소 안 되는 그런 담보 가등기도 있거든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우는 담보 가등기 일자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의 부담 인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